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첫 번째 챕터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방법론인데요. 머신러닝 기법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 절차에서 보면 1단계가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였고요.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였고요. 확보하는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를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모델링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모델링하는 단계가 바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지금은 이 네 번째인 모델링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방법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과업을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특정한 과업,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업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과업이 먼저 존재를 하고 그 과업은 반드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조업에서 어떤 그 설비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상과 불량을 판정한다면 정상 또는 불량 판정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알파고가 게임 바둑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과업이라면 대국을 두었을 때 이겼는지 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험,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 과업의 수행 성능이 점점 향상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재료이고요. 그 안에 있는 방법론, 그런데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학습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그 IBM에서 그 딥블루라고 하는 세계 챔피언, 체스 관련해서 세계 챔피언을 이긴 그 컴퓨터를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이긴 한데 룰베이스 기반의 인공지능이어 가지고요. 학습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땐 이렇게 해라 라는 룰들이 다 심어져 있는 기법들이었어요. 그거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왼쪽 예시 같은 걸 보면 태스크는 주어진 이 영상에서 사람을 찾아라 라는 것이고요. 사람은 여기서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네모하고 여기에 있는 네모칸 안에 있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각 사진들, 평가용 사진들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이미 다 쳐져 있어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는 사진들에다가 알고리즘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얼마만큼 이 정답과 겹치는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일련의 사진들에 사람들이 네모칸이 쳐져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을 함으로써 모델을 학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 관점에서의 머신러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계적 권위자인 앤드론 교수님이 세운 이제 회사이고요. 대만의 폭스콘과 제휴를 해서 태스크가 뭐였냐면 이미지를 통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통해서 불량과 정상을 양부를 판별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실제로 이 제품 이미지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평가를 한 양품 또는 불량으로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 검사원이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제품 이미지와 그 제품들에 대해서 사람 검사원이 양부를 판정했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량을 판별하거나 정상을 판별할 수 있고, 불량을 판별했을 때 불량이 어느 영역인지도 추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들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회사에서 그 다음 버전으로서 개발을 한 게 이런 제품에서
그 유체나 또는 이제 공기가 새면 안 되니까 어디에서 해당하는 그 유체나 공기가 새는지에 대한 리키지를 디텍션 하거나, 또는 섬유라든지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표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 Surface Defect Detection,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의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이 되는데요. 해당하는 종류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분 기준 첫 번째는 정답이 데이터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정답이 존재하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y는 fx라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변수 입력 x와 출력 y가 정해져 있고, 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라면 지도학습이 됩니다. x를 통해서 y를 찾자. 근데 비지도 학습은 출력 변수 y가 없고요, x만 있습니다. 그래서 x를 통해서 x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패턴 또는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개념적으로 아래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왼쪽은 지도 학습인데 얘는 태스크가 뭐냐면 오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사진이 주어졌을 때 x 변수는 사진이고요, y 변수는 오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면 이 4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어떤 특정한, 이제부터 앞으로 이 학기를 통해서 소개될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을 텐데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예측 모형에다가 앞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제공을 해줬더니 이 사진은 오리의 사진이라고 예측 모형이 판별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도학습의 방식이고요. 비지도학습의 방식은 y가 없고요, 사진만 줍니다. 사진만 주고, 비지도학습 중에서 군집화라는 기법은 내가 사진을 줄 테니 이 사진을 통해서 과연 비슷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그룹핑을 지어봐라 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나름대로 그룹핑을 3개의 그룹으로 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 3장의 사진이 속해 있는데 부리가 있고 다리가 2개가 있는 사진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주진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사진들이 이제 그룹 1이 되는 것이고요, 귀가 좀 긴 이런 그 사진은 그룹 2가 되는 것이고요, 다리가 거의 보이지 않고 뭔가 뾰족뾰족하게 가시가 돋친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 그룹 3가 되는 겁니다. 얘는 정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그룹핑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긴 한데, 그 타당성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웨이퍼별로 분량 입력이 이런 그 웨이퍼 빔 맵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제품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고, 출력이 분량이라고 했을 때는 입력 X와 출력 Y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반면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웨이퍼의 빈 맵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중에서 좀 일반적인 것과 특이한 것을 골라주세요. 그런데 뭐가 특이하다라는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특이한 거 골라주세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X는 있는데 Y가 없습니다. X만 가지고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fx라는 x의 설명 변수들의 특징을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분 기준은 학습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하고 회귀는 전부 지도학습 기반의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분류와 회귀는 다시 말하면 얘는 y라는 정보가 있어서 y는 fx라는 함수 또는 모형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는 y가 명목형 또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반면에 리그레션은 y가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고자 하는 또는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의 형태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냐, 리그레션, 회귀 문제냐로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전날 대비 다음날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만 맞출 수 있으면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 또는 하락은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가 정확하게 몇 포인트가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야 되면 리그레션, 회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둘 다 지도학습인데 종속 변수의 형태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 번째 방법론은 군집화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지도 학습 방법론입니다. 그 중에서 군집화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유사한 객체들의 집단을 판별하는 방법론입니다. 아래 예시에서 보면 이게 이제 웨이퍼, 반도체 공정에서의 웨이퍼의 그림인데요. 이러한 그림들을 이용을 해서 비슷한 집단들끼리 묶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비슷한 것인지에 대한 정답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적으로 해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룹은 뭔가 약간 오른쪽 아래에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처럼 패턴이 있고, 세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의 점과 환형으로 뭔가 이렇게 패턴이 일어나는 것 같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양 사이드에 약간 점처럼 보이는 패턴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군집화이고 이게 비지도 학습의 방법론입니다. 네 번째 방법론은 이상치 탐지라는 게 있는데, 이상치 탐지는 역시 비지도 학습인데 사실 얘는 되게 특이한 게 목적 자체는 사실은 지도 학습이에요. 근데 구현하는 방식이 비지도 학습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설비 데이터를 가지고 웨이퍼가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탐지를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웨이퍼 자체가 양품이냐 아니면 불량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범주에 대한 분류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양산 라인에서는 대부분이 양품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99%는 양품이고요. 1%만 불량이에요. 그러면 아래 있는 그림처럼 파란색 동그라미가 양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빨간색 X표가 불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불량 데이터가 매우 적습니다. 소위 말하는 범주 간의 불균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분류 문제는 둘 사이의 경계면을 찾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러면 이 방식에 의하면 경계면이 이렇게 찾아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 그러니까 왼쪽이 불량, 오른쪽이 정상이라고 판별이 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A와 B라는 새로운 객체가 들어왔을 때 이 둘은 모두 정상이라고 판별이 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정상이라고 판별이 됩니다. 왜냐? 파란색이 속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상치 탐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전체 데이터, 불량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정상 데이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찾습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데이터인 A와 B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은 더 이상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정상 영역 범주 밖에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의 차이를 그림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분류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어떤 이제 태어난 아이한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한테 사과하고 바나나를 구분하는 분류기를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사과를 보여주고요. 또 반면에 다양한 형태의 바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을 구분하는 구분선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치 탐지는 바나나를 볼 수 없는 곳이어가지고 사과만 주구장창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동그란 과일은 사과다라는 기준을 만들어내면요. 굉장히 넓은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박은 사실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준으로서 동그란 과일이면서 색깔이 빨가면 사과다라는 기준을 만들어내면 이건 또 너무 터프한 규칙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록색 사과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상시 탐지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개념이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화와 특수화라는 관계입니다. 일반화는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정상 범주의 개념을 넓혀가는 과정인데, 이걸 너무 넓히면 원래는 이상치 데이터도 정상으로 이렇게 잘못 판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통계 용어로 말한다면 미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특수화 같은 경우에는, 특수화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정상 범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좁혀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좁아지면 과적합의 위험이라는 게 결국은 false alarm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정상 데이터인데, 오경 보죠. 원래는 정상 데이터여야 되는데 정상 데이터의 개념을 너무 좁게 잡아가지고 정상조차 비정상으로 판별이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분 기준은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형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각각의 이 행들은 관측치, 객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열들은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셀 값은 전부 숫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정형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이미지라든지 음성, 텍스트 또는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정보가 테이블 형태로 구조화되지 않고 저장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라 함은 모두 정형 데이터만을 의미를 했는데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효과가 극명하게 시각지능, 언어지능 이런 부분에서 도드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차이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링크로 자료를 좀 달아드렸는데 이 링크 클릭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그 두 가지의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구분 기준은 학습하는 목적과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static learning, 정적 학습과 증가 학습, 온라인 또는 incremental learning, 그리고 강화 학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적 학습은 objective function 자체가 단기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단기다라는 얘기는 어떤 예측 결과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그 다음 턴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적 학습과 증가 학습은 둘 다 숏텀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9월 4일 오후 5시가 좀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식시장이 끝났어요. 그럼 오늘을 지금 시점에서 제가 내일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진짜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는 내일이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다음 날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턴, 하루 단위의 예측인데 다음 턴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롱텀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고가 첫 번째 수를 어떤 특정한 바둑판 위에다가 두었을 때 그 수가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는 상대방이 두었을 때 알 수 있는, 다음 턴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합이 다 끝나고 개가를 해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입니다. 그러면 스태틱 러닝과 온라인 러닝의 모델 업데이트 관점에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스태틱 러닝은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제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합니다. 집으로 치자면 재건축이라고 할까요? 주어진 그 모든 뼈대까지도 다 부셔가지고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크리멘탈 러닝 또는 온라인 러닝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현재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리모델링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artial 업데이트 또는 온라인 러닝에 해당하는 방법론이 대표적인 게 인공신경망이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 과목에서는 모두 스태틱 러닝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강화학습은
개념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학대학원의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 이제 그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강화학습 관련된 아마 수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수업들을 찾아서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머신러닝의 개념들과 구분 기준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